반갑습니다. 오늘 전공생물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방문갑 임용고시 학원에 있는 신범식이고요. 오늘은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 파트로는 2025학년도 대비 기출문제 간단하게 기출문제 분석도 하고 해설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중등 임용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요. 응시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요거를 따야 되는데 1년에 이제 4번 있으니까 보통 2월, 5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빨리 따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한번 따놓으면 5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따놨겠지만 혹시라도 따지 않은 학생들은 빠르게 따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따로 준비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러면 상당히 이론 강의를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최대한 혹시라도 따놓지 않은 학생들은 따놓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 일정 대략적으로 보면요. 일단 시행공고는 10월 달에 합니다. 예전에는 5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10월 달에 딱 한 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기간 요것도 까먹으면 안 되겠죠. 10월 중순에 있고 이때는 이제 약간의 눈치 게임을 해서 자기가 이제 후보군으로 지원할 그 지역 봐서 경쟁률이 어느 정도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곳을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한 것만 딱 정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 이제 후보군을 한 곳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곳을 택해서 경쟁률을 좀 살펴가면서 지원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1차 시험은 항상 11월 거의 말에 있는 토요일 날 하게 되고요. 수능 다음 주, 수능이 시행되는 그 날짜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합격자 발표는 12월 말 정도에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 그래서 12월 달에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준비를 미리 2차 시험 대비를 해서 준비를 미리 보통들 하죠. 그리고 이제 1월 중순 2차 시험 보고요. 최종 합격은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요거 2024학년도가 아니라 25학년도예요.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160여 명, 그리고 1300여 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8대 1 정도가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 T1은 증가했는데,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광주가 아마 18대 1인가? 거기는 한 명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5점 몇 대 1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 경쟁률은 6.4대 1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진 편입니다. 예전에는 경쟁률이 보통 10대 1이 보통 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 8대 1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 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전형 방법을 한번 간단히 볼 텐데요. 이 전형 방법 보면 1차 시험, 2차 시험으로 나뉘죠. 1차 시험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교육학 1교시, 그다음에 2교시, 3교시가 전공 교육론하고 그러니까 교과론이라고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 교과론하고 전공 생물학, 전공 내용학이죠. 우리 이제 생물이니까 이 생물과 관련돼서 문제가 섞여서 하나의 문제에 두 내용이 섞이진 않고요. 각각의 문제가 섞여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교시에 보는 이 논술형 교육학 문제는 한 문항이에요. 그래서 한 문항 전체에서 필요한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배점을 하게 되고 20점에 해당합니다. 한 문항이지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전공 A, B 2교시, 3교시로 나뉘어서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이때 이제 기입형 서술형이 있고요. 전공 내용학, 교과론하고 전공 내용학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0점, 40점씩 해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전공 내용학, 즉 전공 생물에서만 출제가 되고 서술형의 경우에 있어서 교과론과 전공 생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하고 보통 커트라인이 70점 초반대
아니면 이제 문제가 쉬웠다 그러면 이제 80점까지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이 좀 난이도가 높았고,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8점 이상은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점대로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점수 차이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은 줬겠죠. 그리고 전공 생물학 같은 경우가 전체 100점 만점에 56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공 생물학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커트라인의 변화가, 합격 커트라인의 변화가 클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공 생물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듯이 경쟁률도 낮고, 문제도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합격 커트라인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70점, 역시 70점 전후, 60점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70점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70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이거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것을 시험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살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 2차 시험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1차 시험에, 1차 시험에 1교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보통 이제 교육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합격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달달달달 많이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면서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초시, 4학년인 초시생이 합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손이 아플 때까지 쓰면서 평소에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학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과 교과 내용화, 이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교과론 같은 경우는 교육학과 비슷한 양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학, 전공 생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아무래도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이제 25%, 35% 사이, 그 다음에 75, 65 사이라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30%, 그리고 전공 생물이 70%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80점 만점이기 때문에 이 80점에서 70%인 56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계속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역시 전공 생물과 관련돼서는 56점 출제가 됐죠. 자,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수업 실험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학생들 준비할 때 보면 이제 그룹을 형성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험 본 다음에 그렇게 그룹 형성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출제 원칙을 보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준비를 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어렵다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차근하게 충분히 풀면 돼요. 자, 그리고 채점 절차하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쓸 때 너무 그 서술형 같은 경우 문장을 완성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례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 키워드를 쓰지를 않고 문장 만드는 데 치중해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면서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체크를 해놔야 되는데, 체크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먹고 답안을 작성해서 점수 깎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 키워드는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채점 방법 때문에 그러는데, 채점을 하는 사람이 채점을 하는 그 방법을 보면 3인이요. 모든 답안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점수로 그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됐는데, 1200명에 달하는 학생들, 교육학, 교과론, 전공생물을 다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달 만에 1200명을 각각 답안을 체크하는 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빠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문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력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 반드시 작성 방법에 나와 있는 제시한 써야 되는 키워드는 반드시 쓰는 그런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문장에 치중하지 말고요. 문장 같은 경우 이제 서술형 답안지를 보면 네 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문장을 한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정도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작성할 때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 어미 같은 거 넣어서 문장만 주어 서술로 마무리 져서 답안을 작성을 하면 이 채점하는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전체 문장보다도 문장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만 보는 것이고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런 개념만 보는 것이고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 키워드 작성하는 거에 좀 치중을 하도록 하세요. 자, 요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채점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은 채점의 기준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 채점 기준이 있죠. 일치. 그래서 채점 기준에 해당하는 작성 방법에서 제시한 키워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할 때도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전체적인 이해가 끝나면 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문장으로 작성할 때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중간에 이제 용어라든가 어떤 뭐 세포명 같은 것들 그런 명칭들을 헷갈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면 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은 그런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을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 문항을 작성할 이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묻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2교시, 3교시에 해당하는 교과론하고 이 내용학, 즉 생물, 제가 이제 전공 생물을 하기 때문에 이 생물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교과론은 이 정도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론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 교과론을 가르치는 분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얘기해 주실 거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생물 파트를 보면 이만큼이에요. 정말 많죠. 생물이라는 게 일단 뭐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서 생물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화학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적인 내용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생명 형성이 돌아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생태계 파트, 지구과학적인 면도 알아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 지구과학, 물리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생물 같은 경우 내용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걸 따로따로 구분을 하면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학 그리고 이제 동물생리학과 다른 형태로 작용하는 그 차이를 비교해서 얘기하는 식물학 그리고 생태학, 진화분류 파트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눴을 때 출제 비율을 14년도부터 24년도 즉 지금처럼 서술형 문항으로 바뀐 시험 출제 경향 이후에 그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세포학 파트가 22%, 유전학 27%, 동물생리 22%, 그 다음에 분류, 진화, 생태, 그 다음에 식물학 파트가 29%. 그래서 이제 세포 유전학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서 본다면 대략 50%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요. 약간의 그 해당 연도에 따라 비율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 식물학에서 4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보통 분류 한 문제, 생태, 식물에서 뭐 한 문제나 2문제 정도로 해서 4문제 전후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분류지나 나오지 않고요. 생태학 하나, 그다음에 식물학에서 4문제, 특히 4문제 중에 3문제가 기입형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부분만 공부해서 뭐 점수를 많이 높이겠다 이런 건 안 통하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 같은 경우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줘야 잘 이해하고 그 관련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뒤에 내용들도 이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시 요거 여러분들 교재는 제대로 돼 있을 텐데 요 5학년도 작년의 경우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전체 23문제인데요. 그 중에 지금 이건 2교시 기준입니다. 1교시는 교육학이었고요. 2교시, 3교시가 교과론과 생물, 전공생물이 전공 내용학, 즉 생물이 문제가 섞여서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자, 기입형과 서술형이 있는데 기입형 6문제 중에 6문제도 모두 전공생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서술형 17문제 중에서 11문제가 전공생물에서 나오고요. 6문제가 교과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생물 기준으로 본다면 56점 만점이고요. 기입형 6문제 중에서 세포학, 유전학 보통 골고루 나오게 되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한 문제씩 나오고 분류지나 생태 식물, 특히 이 식물학에서 이 세 문제가 모두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면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양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분류 진화 생태 식물학에서 5문제이지만 식물학에서 시중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전반적으로 다른 곳은 비슷한 양상, 기존에 출제되는 그 비율 정도로 비슷한 양상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용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입형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용어들, 뭐 명칭들, 뭐 세포명들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는데,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서술형이 단순하게 어떤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어떤 내용을 설명하라는 문제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작성 방법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이런 식으로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 작성 방법부터 제시됩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작성 방법에서 제시되는 내용이, 그 내용이 2개가 아니라 3개로 늘었어요. 올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작성 방법에서 제시된 그 내용이 3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입형 양상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디귿에 해당하는 뭐 내용을 쓸 것,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까지 그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설명할 것, 뭐 그 이유를 설명할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입형 준비하듯이 외우는 내용이 서술형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 외워야 되느냐? 이러한 단량체 전구체라든가 세포나 효소, 특히 이제 이 효소, 세포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올해는 좀 줄은 편인데, 그 이전에는, 물론 이제 최근이죠. 툭 하면 세포 이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러한 세포 이름이라든가, 또 이러한 효소 이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험 방법, 이 방법 명칭이 무엇이냐,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종종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은 기출문제를 보고 또 우리가 이론 강의 하면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때그때 체크를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절 과정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설명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이런 전체적인 조절 과정은 달달달달 외운다기보다도 이해하면 충분히 작성 방법에서 제시된 키워드만 넣어서 문장만 만들면 되니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된 문제 변형된다고 했는데, 임용 문제도 대략 한 10년 전 기준으로 해서 예전에 출제됐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문제가 있고요. 어떤 내용을 물어보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출제될 때는 요 답안을 그 문제에다 넣고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써라라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요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임용에서 기출됐던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트리트 피트 문제도 출제가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 변형에서 나오는데, 당연히 임용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푸는데, 미트리트 피트 문제 같은 경우는 1000문제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트리트 피트 문제의 특징이 대부분 추론입니다. 근데 우리 임용하고는 약간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임용 문제는 당연히 기출
풀어보는데 미드위트 피트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그걸 풀어본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정확하게 이 문제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면서 미드위트 피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구나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될 것 같구나 하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놓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년부터는 미드위트 피트 문제 중에서, 기출문제 중에서 임용과 관련된, 그러니까 너무 추론에 치우치지 않고 임용 문제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법한 내용을 다룬 기출문제는 따로 기출 해설 강의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고자 제공을 단원별로 정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7, 8, 9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 임용 기출문제 풀이까지는 하지만 미드위트 피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 따로 제공을 하니까요. 그래서 문제 제공하고 답안과 간단한 그 해설 곁들여서 제공을 하니까 이론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런 식 나중에 이론 강의가 끝난 다음에 따로 시간을 내서 체크를 하면서 정리해두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여기서 뭐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이 출제될 법하구나라는 것들만 좀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식 이용 같은 경우. 수식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 외워두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할 텐데, 이따 또 기출문제 예시 등거에도 나와 있는데, 그 수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수식을 알아야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체크를 해서 알아두면 되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실험 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 때 간단하게 어떤 이론 내용이 왜 이렇게 도출됐는지에 대한 실험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 실험 관련돼서 많이 실험실에서 다루고 또 출제가 됐었던, 그리고 출제될 확률이 높은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다루게 되니까 그때 그러한 실험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강의 시간에 다루는 그러한 실험을 해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험 문제도 보면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한두 문제. 특히 면역학 같은 경우에 이제 실험 문제가 예전에는 출제가 좀 됐는데 요즘에는 출제가 실험 문제보다는 그 이론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실험 내용을 묻는다 하더라도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유전학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항상 그 실험 결과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웨스턴 블럿이라든가 노던 블럿, 또는 뭐 이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또 출제가 되는데 리얼타임 PCR이라고 해서 mRNA 그 발현 양상을 보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그래프라든가 그 뭐 밴드가 나오는 그런 데이터 해석 같은 것도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실험 해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실험 내용을 우리가 이론 강의 배울 때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평소에 좀 신경만 쓰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지엽적이다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이제 기출됐던 임용 문제하고 결이 다른 문제, 그리고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출제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출제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임용 문제들이 좀 오랜 시간 동안 기출이 되면서 이 정도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은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을 넣기 위해서 좀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추가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그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착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고득점을 노리면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올해도 역시 이제 미 기출 영역, 또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강의 시간에 이런 것들은 출제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출제될 수가 있다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용어들, 뭐 이러한 전구체, 단량체, 세포, 효소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뭐 실험 방법이라든가 전구체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생물은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몇 번에 걸쳐서 보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다만 용어를 정확하게 외워야지 헷갈려 하면 안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신경 써서 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러한 것들을 특정 용어를 묻는 문제 한번 보면 2020학년도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느냐, 세포 이름, 그 다음에 호르몬의 이름을 제시할 것,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공부하다가 세포 이름, 호르몬 이름 외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방법, 작성 방법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이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2021학년도에 출제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한번 관련된 이 용어를 다루면서 문제에서 다루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 문제에서 제시됐던 그 이 작성 방법을 쓰라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용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면서도 문제상에 있는 용어 같은 것들이 출제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단순하게 기출문제의 답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외우도록 노트 같은 곳에다가 따로 필기를 해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절 기작 과정. 이게 이제 골격근 수축 과정과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들, 기작 과정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러한 파워 스트로크, 이게 끌어당기는 게 파워 스트로크인데 그런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 다 기출이 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설명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변형 같은 경우에 피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같은 해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피트 문제 예전에 출제됐던 것을 이제 임용해서 출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거 보고서,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 문제 다 풀어봐야지. 물론 다 풀면은 좋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데 여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여기에서 다룬 내용만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체크를 해서 임용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미트리트 피트 문제에서 출제됐고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들 체크해서요. 그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 변형 2라고 했는데 임용 기출 문제가 이제 또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제 탄리와 관련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요번에도 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요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견눈, 억제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것도 예전에 출제가 됐던 건데요. 요번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간단한 내용들인데 이때 관여하는 호르몬들의 기량작용을 잘 이해를 하고 어떤 호르몬이 관여하는지 정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여하는 해당하는 호르몬 써라. 이게 이제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기출됐던 내용 잘 이해하면서 풀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 예전에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 2009년도에서 13년도, 90, 1, 2, 3. 그래서 5년간의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객관식 문제를 이렇게 서술형으로 변형시켜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변형될 수가 있으니까, 임용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렇게 풀고, 요거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10년 전후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이제 뭐 또 나올 법 하겠지. 조금만 더 신경 쓰자. 그래서 신경 써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식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 보면요. 2014년도에도 이 수식을 아예 수식 자체를 쓰라는
방정식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2018년도에는 그 방정식을 알고 있어야, 식이라고 돼 있죠. 그걸 알고 있어야 이걸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거 생태학 문제인데 생장 속도 관련된 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쟁 모델과 연계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식 같은 경우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풀면 알 수 있듯이 그 식을 알아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예전에 몇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식 같은 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해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들. 요건 이제 단백질 정제 과정과 관련된 거. 이런 건 되게 기본적입니다. 지금 처음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강의 시간에 다 배우고 배울 때 제대로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RNA 스플라이싱에 의해서 인트론이 제거된다는 내용을 알면 이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서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클로닝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 요소를 절단하고 연결하는 과정에서요.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동일한 제한 요소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다른 제한 요소를 처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배웁니다. 이때 단일 가닥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결합할 수 있게 서열이 동일하면 서로 다른 제한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험 문제이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기입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지엽적 문제인데 이러한 열매 종류를 보통은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외우지 않고 기출된 적도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간단히 출제가 됐고 요번에 21학년도에 또 한번 출제가 됐는데 출제될 가능성 보통 이제 우리가 임용해서 잘 외우지 않는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데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비중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치우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잘 생각이 안 난다든가 실수로 해서 점수가 오히려 더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충분히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비중이 작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안 다뤄본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본 것들을 참고로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임용 문제에 좀 최적화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참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존의 문제들은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게 이제 난이도를 보면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가끔 이게 툭 튀어 오르면서 난이도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쉬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오른 편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기입형은 평이했어요. 이건 평이했는데 이 서술형의 작성 방법이 일반적으로는 딱 그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충분히 문장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게끔 좀 친절하게 좀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 방법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성 방법이 이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이걸 쓰고 그 근거를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요번에는 작성 방법이 다소 모호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특정 키워드가 연상되게끔 물어보면 좋은데 약간 좀 광범위하게 물어봐서 어느 정도까지 답을 쓰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약간 모호하게 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약간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2024년도, 특히 2024년도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작성 방법에서 제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제시가 됐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작성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하나, 두 가지가 제시됐는데 세 가지가 제시됐어요. 2024년도에 특히.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입형 수준으로 명칭을 써라, 내용을 써라, 어떤 디귿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의 작성 방법에서 세 개가 제시되는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쓸 게 많은데 뭐 기입형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대표적인 특징인데 문항이 길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문항 수가 좀 적었어요. 이 길이가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 좀 문제에서 아무리 기입형 문제라 하더라도 좀 자세히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술형이든 기입형이든 문항 길이는 짧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좀 길었어요. 유난히 대부분의 문제들이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제를 읽다가 시간을 보내고 또 읽다가 방향을 잃고 그런 어려움을 겪은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모의고사 출제를 할 때, 올해 모의고사 출제를 할 때 작년 문제 기준으로 그 유형대로 이제 문항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문제마다 좀 다소 길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푼 학생이 하는 얘기가 문항이 길어서 좀 시간 조절이 안 됐었다. 시간 조절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항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진 말고 그래도 시간 조절은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작성 방법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어디까지 써야 될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 체감 난이도는 좀 상승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가 오른 해가 있으면 또 떨어지는 그런 해가 있으니까 아마 내년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난이도가 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좀 다소 난이도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비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존의 기출 양상을 벗어나는 그런 일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낮은 애들, 그런 애들이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요 정도 수준은 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볼 필요성은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출제가 됐었고요. 보통 이제 생물학이라는 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내용들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문제도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웬만한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은 기출문제로 커버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역시 이제 알아둘 필요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다소 상승해서 합격 커트라인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와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생물학,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물학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지 좀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물이라는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물체, 사물은 원자로부터 출발하죠. 당연히 우리 생물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자를 형성하고 그러한 분자들 중에 이제 고분자들 형성되고 고분자들이 대부분의 이러한 세포 소기관을 형성하고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세포를 만드는 이때까지가 이제 세포학 파트예요.
그러니까 세포학 파트라는 건 요 분자 수준, 세포 소기관 수준 위주로 알면 되는데, 특히 이러한 분자 수준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자도 어느 정도 몇 가지 원자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학 파트가 바로 이제 이러한 고분자 합성에 필요한 이 단백질,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포 수준까지가 세포학과 유전학에서 다루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동물 생리학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 생리학 파트에서는 앞부분에서 세포학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또 반복돼서 또 다뤄지게 돼요. 세포학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원리가 각각의 이 기관에서는 또는 기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조직계는 없고 기관계가 있고, 식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없고 조직계가 있고요. 이 기관도 영양기관, 생식기관 크게 둘로밖에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 생리학 또는 식물 형태학은 우리가 따로 빼서 동물 생리학하고는 별개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개체가 되면 개체 수준부터 이제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 포함하는 생태계까지가 바로 이제 생태학이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이 생태계 내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체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다루는 게 분류 진화 파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을 순차적으로 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어져서 원자 수준 분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러한 생태계까지 되기 때문에 이 각각에서 배우는 이러한 내용들이 별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뒤에 어느 부분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처음 공부할 때는 잘 모르겠지만 뒷부분에서 배우다 보면 앞부분에서 다뤘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문제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부분을 배우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뒷부분 어느 파트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 시간에 해주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둔다면 좀 더 이 전체적인 흐름도 파악하고요. 이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뒤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머리 잘 이해되고 숙지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뼈대를 형성한 다음에 살을 붙이는 그런 공부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1년간 준비를 하느냐. 엄밀히 말하면 11월 중하순부터는 제대로 이제 정리하는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10월 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되죠. 특히 이제 9월 전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10월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체크하고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아웃풋, 바깥으로 드러내서 답안을 작성하느냐라는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반 생물학을 통해서 전체의 뼈대를 형성을 하는 시간, 간단하게 1, 2개월, 그 다음에 살을 붙이면서 심화이론 다루는 시간을 4개월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한 번 보고 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심화이론을 하는 것보다 일반 생물학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이론을 하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의 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환경 쪽 공부하다가 넘어왔는데 전공을 다루지 않아서 이 친구는 일반 생물학부터 들었는데 상당히 자기는 잘 모른다. 그래서 약간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친구였고요. 어떤 학생은 일반 생물학은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라는 생각에 공부하지 않고 심화이론으로 바로 들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심화이론 들어오면서 이제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반 생물학 책을 보고 있다. 뒷부분 절반 정도 남았는데 심화이론 하면서 요 부분도 마무리 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 이론이라는 게 이제 심화이론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물학을 이해하고 그게 살 붙이는 게 심화생물학인데 심화생물학과 일반 생물학 별개로 생각하는 것처럼 심화 공부하면서 일반 생물학 책을 따로 또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감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 중간에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전공이 아니면서 일반 생물학을 듣고 심화 시간에 수업을 들은 다음에 질문하는 학생과 심화이론부터 시작한 학생이 질문할 때는 역시 이 질문의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심화이론부터 들은 학생이 오히려 일반 생물학부터 들은 비전공 학생한테 질문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비전공 학생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때 당연히 생물을 배웠으니까 일반 생물학 뭐 1학년 때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알고 있으면 심화이론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 생물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자리 잡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반 생물학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이제 3년, 3번, 4번 정도 시도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이제 뭐 마지막 다시 한번 시도한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데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 중에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이 일반 생물학부터 다시 시작한 학생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시, 왜냐하면 그 전에 공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사상누각이라고 심화부터 하다 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라고 판단이 됐나 봐요. 제 수업을 들을 때는 기본반부터 착실히 들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질문을 또 깊이 있게 잘해요. 단순하게 심화이론부터 듣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본다 하더라도 세포학 파트를 공부하는데 그 배우는 내용이 동물생리학 파트하고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끝나요. 그래서 그냥 그 내용 공부하기만 바쁜데 일반 생물학을 다룬 학생들은 이거 동물생리학 뒷부분에서도 봤던 건데 이게 여기서 또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동물생리학 하면서 앞에서 이거 배운 거 또 나오는구나. 그래서 반복 학습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내용을 줄이려면 일반 생물학을 듣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 생물학을 그래도 나는 아는데 라고 생각하고 안 들을 수 있지만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인 베이스가 잘 안 깔린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2개월 투자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2개월 금방 가잖아요. 공부 안 하고 나 혼자서 뭐 준비 좀 하지 뭐. 금방 갑니다. 차라리 1월부터 2월 해서 2개월간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1, 2개월 준비를 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이제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이 공부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그 자리 잡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심화이론 때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인다라는 생각으로 일반 생물학을 듣는 것을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은 학생들은 심화이론 때 열심히 한다라기보다도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때는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이제 추려서 제공을 하고 풀이를 할 거고요. 임용 기출문제까지도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 따로 단원별로 정리하면서 풀고 임용 기출문제도 단원별로 정리해서 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할 거고 미트디트 피트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강의 시간에 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원별로 정리한 문제,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간단한 해설, 답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을 따로 하니까 그걸 보고서 중요한 것들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웃풋 연습하고요. 최종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떤 부분에서 나올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이제 11월 말에 시험을 보는 건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합격률이 높아요. 그리고 초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떨어지지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당연히 초시에 합격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렇게 합격하고 문제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고 이제 물어보면 그냥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따로 별도로 따로 이거 하고 이러고. 물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따로 나름대로 따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순차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요. 뭐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이론 강의 할 때 이러한 기출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기출풀이 때 단원별로 정리한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해도 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 이론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좀 많이 뺏길 수는 있지만 간단하게 체크하는 수준으로 한다면 이론 강의 내용 숙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 뭐 어느 정도 학습 방법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학습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건 노트 정리, 체계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할 때 모의고사 보거나 뭐 단어별 문제 풀이 이런 시간에 좀 더 그때 이제 이론 강의를 또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정리를 할 텐데 그때 상당히 도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단순화해서 소제목 기준으로 이러한 내용들, 소제목 기준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야지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파일들이 막 섞여 있는 것보다는 어떤 폴더가 정리되어 있고 파일들이 들어가 있으면 아웃풋하기가 쉽죠. 바로 그러한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수업 들으면서 노트를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서브 노트를 제공을 해서 수업 들으면서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수업 중에 집중력을 좀 높이고 그리고 노트 정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되는 그런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 암기할 것도 많고 암기 과목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과목이든 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하면요. 암기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줄이는 효과. 이해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 우리가 단어별로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라든가 이해했을 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으면 중간중간에 필요한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하나의 기작에 대해서 알아둘 용어들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뇌라는 게요. 계속 반복을 해줘야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됩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 이번 주에 복습하고 다음 주에 또 배우면 그 다음 주 내용을 복습하면서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도 또 복습하고 그 다음 주도 역시 첫 주에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소재 보면서 이런 것들 배웠었지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몇 주 지나서 또 계속 볼 때도 이런 내용들 배웠었지라고 한 번씩 머릿속에서 상기시켜 주기만 해도 이 장기 기억화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가 형성되는데 강하게 형성되면 우리가 잘 기억이 나는 거고요. 약하게 형성되면 좀 생각을 해야 기억나는 거고 이거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지 않고 1월달, 2월달, 3월달 이런 이론 강의 시간 때 배운 것들을 그때만 복습하고 나중에 단어별 문제풀이 할 때 봐야지라고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그때 다시 보려고 할 때 이렇게 약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생각나는데 오래 걸리고요. 이걸 다시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몇 번에 걸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볼 때 이게 완전히 끊어져 버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아예 배웠다라는 기억조차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 학습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요. 출제자가 어떤 것을 묻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출제자의 문제 파악이 안 돼서 답을 못 썼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암기만 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암기만 하다 보니까 양은 이렇게 많고 문제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분석하는 정도 필요하고요. 아예 하나도 안 본 상태에서 공부하지 말고요. 문제 대충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풀라는 내용보다도 이런 형태로 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파악해도 어느 정도 학습할 내용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 그룹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는 여기에 이제 질의응답 포함되어 있을 텐데 스터디를 하면서 서로가 교류를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모르는지 그리고 그렇게 자꾸 언급을 하다 보면 장기 기억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그룹이 코로나 이전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대신 질의응답 많이 질문을 하세요.
합격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평소에 질문을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꼭 한두 문제는 꼭 질문을 했어요. 질문할 때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고요.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나만 모르는 거 같고 이런 거 괜히 질문하면 창피해.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래야 오개념이 방지됩니다. 예전에 이제 그 스터디 그룹을 이제 우리 수업 듣는 학생 스터디 그룹을 이제 이렇게 짜줬습니다. 그럼 이제 방과 후에 스터디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그날 배운 내용들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서로가 보완을 해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그 학생들이 다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해주면 맞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본인만 오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오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도 모르는데 그걸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고 창피하다고 질문 안 하면 안 되고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딱 보면 질문한 학생들 보면 이 학생은 합격할 확률이 높구나. 이 학생은 왜 안 하지? 그러면 결과가 예상하는 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줍어하지 말고요. 특히 이제 직강을 듣는 경우에는 질문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기본서, 전공서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를 하고요. 이론 강의를 듣고 이제 추가로 이러한 전공서들을 볼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하나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보면서 소제목 보고 이런 내용들 나올 법하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림이라든가 그래프, 문제에서 보통 이런 것들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 그래프 보면 거기에 딸려 있는 설명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노트 같은 곳에다가 포스트잇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써가지고 어떤 전공서에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에 어떤 내용 요 정도만 체크해도 그 그림이 나왔을 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특정 용어, 그러니까 특정 부위의 명칭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효소 이름 같은 것들, 단백질 이름 같은 것들 그런 것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정리할 때 간단하게 이런 그림에서 이것만 이러한 그 단백질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체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학습 방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 그런데 방법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방법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없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최적화된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과 내용 이러한 것들은 거의 유사한데 똑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공부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데 왜 합격과 불합격 그리고 점수 차이가 그렇게 나느냐? 공부하면서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 또는 목적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이제 길을 잃는 거예요. 듣기는 하고 공부는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 머리라는 건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한 그 자극을 계속 자기한테 줘야 돼요. 상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생존에 필요하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뇌가 하기 때문에 이 뇌가 이 학습 능력, 뇌에서 기억하는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요. 그걸 상기시키지 않게 되면 머릿속에서 공부는 하지만 머릿속 잘 안 받아들여요. 특히 공부하면서 만약에 다른 일을 또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쪽 일을 생각하다 보면 전체 100이라는 뇌의 부분을 일부만 사용하게 된 일부는 다른 쪽에 사용하게 되고 일부만 이 공부하는 쪽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습 능력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내가 왜 할까? 이걸 계속 하세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지칠 때가 5월 달이에요.
4학년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실습 나가면서 사람들 알게 되고 술자리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 이제 학원에 이제 좀 지각을 하게 되고 뭐 인강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음 주로 미루게 되고요. 들으면서 또 술김에 들으면 또 더 졸릴 수가 있죠. 뇌도 피곤하고. 그래서 5월 달에 보통 지치는데요. 그걸 다 잡아야 됩니다. 잘 공부했던 친구들이 5월 달에 1, 2주 놀면 그다음부터 지각도 하게 되고 결석도 하게 되고 그러면 문 풀 때 그 뒷부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문 풀 때 그 이론 내용 공부한답시고 문제 제대로 안 풀어오고 문제 제대로 안 풀면 그만큼 문풀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지치고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면 에이 내년에 봐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 5월 달에 이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고비를 잘 넘기고 6월까지만 마무리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이론 내용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계속 그 이론 내용을 뒷파트에서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쭉 이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공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그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것 같다라는 요 시기에 잘 버텨야 어느 순간 툭 튀어 오르게 되고요. 이렇게 툭 튀어 올랐을 때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고 이때 지쳐가지고 좀 공부에 좀 게을리하게 되면 오르는 이 과정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당장은 성적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성적이 반드시 오르니까 조금만 더 참고 목표의식 상기시키고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공부한 만큼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계단식입니다. 어느 순간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지칠 때 그래 어느 순간 오르겠지. 조금만 참자. 목표의식 갖고요. 끝까지 좀 잘 버티길 바랍니다. 1년 동안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기는 이론 강의 시기예요. 이론 강의 6개월만 잘 참으면 그 다음부터 문풀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정리하니까 덜 힘들어져요. 그럼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문풀 모의고사 이때 첨가시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났다라는 판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자신감 있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고요. 열심히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이론 강의 할 때 특히 1, 2월 달에 학생들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도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1월 달에 공부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월 달 시작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잘 하도록 하세요. 친구 만날 사람 있다? 만나고요. 뭐 하나 놀고 싶다? 미리 놀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미련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1월 달은 아무리 일반 생물학이라고는 하지만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12월 달 며칠 남았죠? 이때 책상 정리도 좀 하고 주변 정리도 하고 놀 거 있으면 미련이 없게 1월부터는 내년 한 해 동안은 미련이 없도록 미리 다 놀고 준비를 한 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설명회 얘기를 했는데요. 설명회 파트를 보면 이제 시험 전형에 대한 얘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내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빨리 잘 깨우치고 그리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설명회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또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